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견인을 하는 시장이다. 인플레이션 되던 자산이 다시 디플레이션 되기 시작했거든요. 주식 시장으로 보면 테마가 매주 바뀌는 거예요. 기존부터 비트코인을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매수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서부터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속성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제 기존까지 항상 이제 이 코인도 사실 역사가 있거든요. 물론 네.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시장인데, 이 시장을 돌아보면은 전부 다 사실 처음에는 개발자들이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이제 매니아층에서 사실 이 코인들의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이제 믿음이 좀 생기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소매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1년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자산이 올랐던 시절이잖아요.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던 시장이다 보니까, 즉 유동성 장이었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그때와 이제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리테일 투자자, 소매 투자자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오히려 이번 상승은 기관 투자자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소매 투자자들이 견인을 했지만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견인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속성이 변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거래소의 사실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금 해외에 있는 거래소의 거래량 대비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기관이.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시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투자 시장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로 큰 투자 시장 자체에서도 거래 대금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사실 관심이 줄어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굉장히 매섭잖아요. 결국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자금 속성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가 되고 투자자의 어떤 속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폭락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또 근거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런데 그 기관이라는 건 일단 자산운용사라고 보면 되겠죠?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어떤 헤지펀드,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렇게 한 세 분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주로 사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현재 어떤 것들이 드러나 있나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레일스케일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그 펀드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레일스케일 자체는 미국에 기반한 자산운용사고,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 분기 자신들의 레포트를 발행해요.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고객들이 어떤 알트코인을 샀는지 사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소위 밈이라고 하는 밈코인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인공지능 섹터에 있는 이제 밈코인도 그렇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이 좋은지,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섹터에서 유망한지를 레포트를 또 발간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 아침에 잠시 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비텐서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인공지능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이제 인공지능들이 이제 무자비적 어떻게 보면 허가받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코인들이 각광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PU 자체가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값싸게 어떻게 조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GPU를 중개하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알트코인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기관들의 참여도 동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은 비트코인과 사실 이더리움이죠. 아, 그래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정말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시총 2위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리플이 7, 8배 오른 거에 비하면 3위, 그죠? 리플이. 왜 이더리움이 이렇게 가격이 안 움직일까? 이렇게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 기술에 대한 사실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이더리움 자산을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대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큰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이제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시장을 추종하는 하나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더리움 자체를 조금 기술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돼야지만 의미 있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가치를 저장하는 이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자체는 이게 많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지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돼야지 이더리움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소각돼야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2024년부터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느리고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상승장에는 항상 디플레이션 되다가 갑자기 2024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되기 시작했고, 이 인플레이션을 이끈 가장 주요 기술 자체는 레이어 2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때문이었어요. 레이어 2는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값싸고 빠르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값싼 수수료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이 인플레이션 되기 시작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발생해야지 소각할 수 있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자산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그 거래 수수료가 싸지다 보니까 소각하는 양도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팩트라라고 하는 업그레이드인데,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주요 그 사항은 뭐냐면, 결국 이더리움 한 블록당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키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시 이더리움에 집중하는 있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되던 자산이 다시 디플레이션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더리움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는 1,7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2,600불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 모멘텀을 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소위 알트코인 폭등장을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왔다고 하면 이게 되게 섭섭한 얘기죠. 더 이상 이 말씀하신 대로 폭등이 찾아오는 그런 장은 없을 거로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게 편한 건가요? 네, 모두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알트코인 시장장은 저는 오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기관들이 봤을 때 이것을 투자할 만한 자산들이 여러분들한테 기회일 수 있죠. 왜냐하면 기관 자금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지금 많은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 투자자들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좀 잘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실 때 최근에 이제 곽강받고 있었던 이제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고 하는 섹터도 좀 보셔야 되고, 인공지능 섹터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거래 대금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이 탈중앙화 금융 시장에서 이제 있는 하나의 그 거래소들의 어떤 코인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 거래소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시총 3위 리플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지 궁금해요. 이게 확 올라갔다가 이제 좀 하락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리플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미 작년에 7, 8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 몇 배 이상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리플에 대한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자산의 어떤 가격 변동성은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매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규제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그다음에 미국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리플이 이제 수혜를 받았던 것도 이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리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코어 기술 자체는 사실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고자 하는 기술이거든요. 스위프트망 자체를 이제 대체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일 거다라고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죄송하게도 좀 다른 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리플이 갖고 있었던 기술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불완전한 국가들이 이 리플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든지 사실 전송할 수 있고 자금을 수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사실 리플사가 만든 네트워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자신들이 발행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고, 최근에는 USDC를 발행한 서클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오퍼를 계속 보냈던 거예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사실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망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리플사가 갖고 있는 사실 코어 핵심 기술 자체의 사용처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 리플의 경쟁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플에 대한 사실 큰 어떤 기대감은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 내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스테이블 코인들 가격의 변동성 없이 안정성 있게 어떤 수송 수단의 대체화가 확산이 된다면 리플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목적이 상당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법 자체가 리플에게는 큰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사는 스테이블 코인 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올해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가서 역시 뭐 아까 USDT나 USDC 요런 뭔가 맞먹을 만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면 리플이 주재하는, 그렇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큰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큰 건 뭐냐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점유율은 거래소가 지원을 해줘야지만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이게 뭔가 현금화가 되고 이게 좀 송금이 되게끔 하는 거래소가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매 투자자들이나 기업들 결국에는 거래소에 먼저 입금을 하고 거기서 거래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를 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해주지 않거나 그것을 뭔가 서포트하지 않으면 사실 커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USDT가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 모든 거래소가 다 USDT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 USDC가 커질 수 있었던 것도 코인베이스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플사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누구랑 지금 경쟁을 해야 되냐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을 해야 돼요. 특히 트럼프 일가가 만든 USD1하고 사실 가장 큰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USD1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소와 지금 이미 협약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그 발을 들여놓을 사실 이 후발주자가 튀어오기 어렵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자체가 이젠 은행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증권사까지 포함한 아주 더 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업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금융사 못지않은 오히려 그 이상 가는 어떤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결국 그 거래소의 어떤 자본의 어떤 그 투자, 그 다음에 고정비의 지출 확대, 이런 것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 있고 은행과 굉장히 유사한 좀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거래소들이 지금 전부 다 매 분기 감사를 받고 있고요.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받고 있고 이 감사의 내용을 이제 그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고객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 그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본들을 실시간으로 이거를 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기존 어떤 금융 시스템들은 결국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레포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그냥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들의 이제 자본의 어떤 변화들을 24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니까 알트코인 불장은 이미 이제 끝나가는 지점이라고 본다면, 이제까지 그 많은 분들의 과거 사이클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이 비트코인
보다는 알트코인이 훨씬 많이 오르니 비트코인 대신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쪽을 매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달라지고 있고요. 소매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알트코인을 기관들이 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들만 하나의 모멘텀이 있었을 때 튀어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튀어 올랐다 다시 꼬꾸라집니까? 그쵸. 아, 네. 그러니까 결국 모멘텀 그렇죠. 잠깐 그 이용하는 주식 시장으로 보면 테마가 매주 바뀌는 거예요. 테마주 매매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알트코인 투자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아직은 초기거든요.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 보이지만은 사실 이제 사실 기업들과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가격 자체의 변동성은 존재하겠지만은 시계열로 쭉 늘어났을 때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인 거죠. 근데 만약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어떤 이런 시장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트코인은 여전히 좋은 좀 투자 좀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참 비트코인만 해도 엄청난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 변동성 가지고는 도대체가 성에 차지 않는다 해서 큰 그 벼락부자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알트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의 생각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그쵸.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 국내 그냥 코스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의 참여가 많고 사람들이 갖고 그들이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와 기술에 대한 전망이 좋아야지 사실 자금이 많이 도는 건데 아직 알트코인 자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들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실 예전만 같은 상승장이 오려면 좀 경기도 좀 다시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큰 알트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2025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세 전쟁, 그 다음에 고금리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앞으로의 그 경제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나는 빅 이벤트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비트코인 자체의 움직임은 지금 ETF 통한 유입세가 사실 가격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온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실 ETF가 사실 주식시장 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시가 이제 하락한다. 특히 이제 M7들이 이제 하락할 시기에는 이 비트코인도 좀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의가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러지, 지금 사명을 바꿔서 스트래러지라고 하는 이제 그 기업으로 좀 변경이 됐는데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회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채권을 자신들의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수요 자체가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하락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7이 눈에 띄게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사는 거 일단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빚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빚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일으키고 가격을 부양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돌발 상황에서 더 큰 악재로 될 가능성 이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너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부채로 자금 조달해서 그리고 빚으로 자금 조달해서 계속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언제일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니까 그것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저도 우려가 되는 거는 그들이 말하는 게 인텔리전트 레버리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계속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 빚을 낼 수 있고 그 싸게 자금 조달한 걸로 이제 안전한 자산을 사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끝이 언제일지가 참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기업들, 법인이 이제 뭔가 이 가상자산 투자할 수 있게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움직임 결과 어떻습니까? 일단 기업들의 움직임, 관심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섣불리 이걸 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재밌게도 기존부터 비트코인을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매수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사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넥슨이라는 회사도 사실 비트코인을 상당 부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게임사들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확대돼가지고 증권사나 여러 어떤 금융기관들이 살 수 있는 날이 와야죠.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로는 사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트코인 투자 책의 저자시죠. 조동현 대표, 디파이 농부 조선생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고 있고요. 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